이제 9년부터 처음 입시 쪽에 뛰어들었습니다. 2009년에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하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전형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대교협에서 학생 종합전형, 이제 국가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는 그런 전형이다 보니까 해당 전형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그 사업을 맡아서 일을 좀 하다가 저희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입시전략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것도 학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입시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고도 지금하고 입시 환경이 꽤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점점 입시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는 큰 흐름은 사실 상위권 대학교들이 많이 그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제 어머님들 자녀분들은 이제 처음 1학년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2019학년도 대입을 치르게 되는데, 2019학년도야말로 안타깝지만 입시 대변화의 소용돌이에 딱 정확히 한복판입니다. 딱 그 시점이에요. 근데 그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 주셔야 아무래도 좀 더 입시에서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새롭게 들어간 학생들한테 대단히 유리한 요소도 있고 어려운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도대체 학생부가 왜 중요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학생부를 어떻게 하면 내용을 좋은 쪽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저 때만 해도 이제 저 때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종합전형 쪽에서는 상당히 조금 앞세대에서 입학사정관을 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저 때는 진짜 종이 놓고 열심히 평가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학생에 대한 대부분의 이런 자료들이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 평가자한테 뜹니다. 이게 실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화면을 앞에 놓고서 진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학생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교과활동의 이런 성취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고, 또 본인 학생의 진로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요즘은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영역별 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실제 평가 항목이 뜨고, 이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가자가 등급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떠있지는 않은데, 여기 이 평가자들이 누르고 내려보면 여기에 대단히 추상적인 형태의 평가 항목이 뜹니다. 그럼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평가 항목을 평가할 때 이 서류평가자들은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모두 받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읽은 다음에 해당 추상적인 평가 항목에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를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평가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전형인 겁니다. 자,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 층이 서서히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4년도만 해도 지원자의 약 14%, 그러니까 지원자의 절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 1에서 1.5등급 사이 구간에 대부분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만 상당수가 자신있게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서서히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층이 상당히 지원을 두텁게 못했던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2015년도로 넘어온 한 1년 만에 이 곡선 형태가 크게 변화됐습니다. 이게 이 1.1에서 1.5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적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약 1.5에서 1.5 이하부터 대략 약 2.5등급 사이 정도. 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만큼 이 정도, 이 구간에 지원자들이 두터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입시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 경향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결국 이런 경향을 피할 수는 없다. 이 경향을 결국 따라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대고는, 이건 사실 이 데이터는 당연히 대부분 그 인원이 어떤 학생들일까요? 일반고 학생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현대고 들어가서 2.5등급이면 정말 잘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은
이런 의미에서도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평가자가 주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고려해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등급 대 학생 나오는 인원 20%가 나오는 학교는 사실 서울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일부 특목고 제외하면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현대고는 성적상의 감안도 이루어집니다. 네. 학생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실제 평가가 정성평가로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도 정성평가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학교 수준에 대한 감안도 이루어지고 현대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일반고 학생들이 어떤 특정 내신을 가지고 지원한다. 그보다 당연히 낮은 내신을 가지고서 같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부 학교는 정량평가를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어떻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1단계, 고려대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는 80%는 교과입니다. 80%는 교과로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교과 전형이라는 게 이제 내신 평균 등급을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1단계는 그게 80%고 20%가 서류입니다. 자기소개 추천 학교생활 기록부 성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고 학생을 선발을 하게 돼서 그렇게 1단계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형이 일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전형 같은 경우는 다 정성평가. 말 그대로 이 평가자들이 그냥 눈으로 성적을 보고 그 외에 다 여러 가지 공부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요소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서 등급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성적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전공 과목, 그러니까 학생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 성적 수준이 어떠한가, 취약한가, 약한 과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성적의 추이는 어떤가 이런 것들까지 다 보통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 성적평가를 정량평가로 해서 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것들이 아까 보셨던 평가 항목으로 많이 설정이 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학업능력, 지적 성취 능력, 뭐 호기심, 자기주도성, 그리고 뭐 학업의 소양, 또는 뭐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종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 항목으로서 잡히고 평가자들이 그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정의하고 판단을 내려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학업과 관련된 부분은 학생부 자소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학교 프로파일까지 학교 프로파일을 고려하는 서울대 같은 학교들은 학교 프로파일까지도 모두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어차피 학생부에 보시면 교과 관련 성취 수준은 당연히 나오죠. 8번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에요. 그 외에 학업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상이라든지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 그래서 8번 성적이 나오는 항목을 보시면 밑에 이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도 학업이나 지적 역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대고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자기소개서에서도 1번 항목이 당장 공부와 관련된 항목이에요. 학업적인 역량,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학습을 해본 경험 이런 것들을 1번에서 이미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다른 평가 항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2015학년도에 보시면 대체로 2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에 해당되는 층이죠. 사실 이 0에서 1.5 구간 학생은 인원 자체가 대단히 소수잖아요. 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원도 많으면서도 어느 정도 상위권 학교를 노리고 있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대체로 종합전형, 논술에 비해 가지고 종합전형의 합격률 자체가 훨씬 더 현재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 지원율도 좀 더 종합전형 쪽은 늘어나고 논술에 대한 지원은 약간 낮아지는 방향으로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논술을 지원했을 때보다 종합전형을 지원했을 때가 입시 결과는 훨씬 더 학생들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자녀분들이 재수를 하길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입시, 어차피 고등학교 4년 다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입시를 치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현재 입시의 큰 흐름은, 재수생한테 불리하고 재학생한테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지금 현재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냥 정시가 줄어들고 그게 그만큼 종합전형으로 붙고 있습니다. 근데 재수생들이 어떻게 지망하죠? 대입을? 재수생들은 정확하게 논술 수능을 봅니다.
이미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 통해서 떨어졌던 학생들이잖아요. 상당수가. 그럼 학생부는 어떻죠? 1년 더 지냈다고 발전이 되나요? 학생부는 그냥 그대로 고정이에요. 예. 작년에 떨어진 학생이 올해 또 본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건 논술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을 보고 수능을 봐요. 예,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봅니다. 근데 1등급 비율, 이것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1등급 비율이 있잖아요. 1등급 비율. 재수생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수능에서 1등급 비율이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 40% 됩니다. 평균. 40% 정도 차지해요. 근데 재수생이 몇 명이죠? 재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몇 분의 1이죠? 많아봐야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에서 약 12분의 1입니다. 근데 그 인원이 1등급의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3학년 되면은 6월에 평가원, 그러니까 실제 수능 내는 데서 보는 모의고사를 6월에 실제 학생이 보고 자기 수준을 가늠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학생들은, 재학생들은 6월 모의고사 때 봤던 성적하고 본판 수능 가서 성적하고 비교하면 약 66% 정도가 등급이 하락합니다. 예. 대부분 학생이 등급이 하락해요. 애들이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6월 때 안 들어왔던 애들이 9월에 들어오고 9월 때 안 들어왔던 애들이 수능 본판에 들어와요. 재수생들이. 예. 잘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놀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강력한 경쟁자들이 탁탁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어차피 등급이라는 거는 인원 비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걔들이 탁탁 밀리는 거예요. 성적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도 정시에서는 약 52% 정도가 재수생이 합격을 합니다. 정시에서. 근데 수시에서는 한 5% 정도가 재수생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재학생입니다. 수시에서. 그만큼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입시 방향은 점점 종합전형이 늘어남으로 재학생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수하지 말고 최대한 잘 준비하셔가지고 재학생일 때 대학을 가야 가장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점점 재수생한테는 입시가 어려워지는 거죠. 정시는 어차피 줄어들 테니까요. 그리고 정시는 어차피 수능 변별력이 떨어지니까 정시는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고 뭐 그 외에 난이도 실제로 심하게 내려가고 영어 같은 경우 1등급 비율 한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등급이 90점까지거든요. 예. 작년에, 아직 지금 정확한 수능 통계는 발표되진 않았으니까, 작년에 2015학년도 수능 때, 90점이 몇 프로였는지 혹시 아세요? 딱 90점까지가? 그게 이제 절대평가되면 1등급이거든요. 15%였습니다. 15%였어요. 근데 그때보다 수능은 무조건 더 쉬워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소 20%입니다. 1등급은 20%예요. 그럼 영어 1등급은 그렇게 변별력 있는 점수가 아닙니다. 예, 5분의 1이 받으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수능은 어차피 약화됩니다. 정시는 어차피 줄어들고요. 예, 그러면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러면 학교 활동을 어떤 쪽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한가? 그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예. 학교 안에서 일단 학생이 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바로 이런 지적탐구 역량입니다. 어차피 종합전형도 공부 잘하는 애 뽑으려고 하는 전형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를 단순하게 성적만 봐서 공부 잘하는 애를 갈라내지는 않겠다는 게 기본적인 종합전형의 의의고 종합전형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도 반영하지만 그 외의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먼저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 관찰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활동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교내에서 아마 이 현대고에서도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의 지적 성취도 같은 것들을 올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요. 뭐 매경과 함께하는 뭐 CEO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요. 서울대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뭐 수행평가도 있고요. 수행평가 같은 데서 보고서 같은 거 쓰도록 하든지 아니면 PPT를 만들어가지고 발표하도록 하는 수행평가들도 많이 하고, 또 과제 탐구라 그래가지고 논문이나 아니면 탐구 보고서를 쓰는 그런 활동도 현대고는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이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활동 내용에 대한 숙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점검 같은 것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실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모두 문서로 남기는 거죠. 최소한도 결과물은 문서 형태로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문서 형태로 남겨서 활동들을 기록하는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이 담고 있어야 되는 큰 방향은, 큰 내용들은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전공적 합성,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형태여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요 요소들을 담고 있는 문서,
뭐가 있을까요? 그런 문서가 어떤 문서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예,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종합전형 같은 경우 너무 전형이 복잡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 이런 추상적인 항목들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추상적인 항목들이 결국은 실제 평가에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공적합성, 학업발전성, 전형적합성이라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골머리를 썩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런 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들으신 다음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입학사정관들도 그렇고 이거 평가한 사람들 그냥 사람입니다. 되게 생각보다 상식적인 기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요. 어머님들께서 그냥 전공적합성, 전공에 이 아이가 전공에 그래도 이 전공에 대해서 그래도 적합하고 관심 있는 아이다. 그럼 뭐가 그렇다면 고등학생 기준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전공에 대한 관심을 가장 표명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책 같은 거 읽는 거죠. 그죠? 독서.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영역과 관련된 성적 같은 게 좀 좋다든지.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하는 아이는 논문 같은 거 한번 그쪽 분야 걸 써본다든지. 그래도 동아리는 가능하면 그쪽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예. 지금 같이 잠깐 언뜻 생각해봐도 금방 떠올리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거 보고 평가해요. 예. 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평가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독특하고 이상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가지고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오히려 훨씬 더 이 전형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평가자들이 많이 고려하는 학생부의 항목이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은 이제 학생부의 번호로 치면은 7번이에요. 그러니까 평가에서 실제 활용하는 학생부가 1이 있고 2가 있어요. 로마자로 1이라고 쓰여진 게 있고 2라고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2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2라고 쓰여져 있는 게 훨씬 더 내용이 자세하고 실제 교사의 서술이 들어가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그 창의적 체험활동의 7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봉진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머님들 자녀분들 학생부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현대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응시하실 때 성적표 어차피 학생부 다 끊어가지고 보셨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학생부하고 중학교 학생부는 그냥 항목 하나 차이 나요. 인증. 인증 자격증 들어가는 그거 하나만 중학교 거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란은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도 그 란은 그냥 원래 비는 란이에요. 어차피 기록될 수 없는 란입니다. 인증 기록하는 거 그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내 인증.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들 좀 이해도가 빠른 고등학교들은 인증을 없애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증 없애버리고 그에 해당되는 상을 줘요. 그러니까 그 인증이 보통 예를 들어서 공인외고 성적을 몇 점 이상 갖고 봉사를 어느 정도 이상 하고 책을 어느 정도 이상 읽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인증을 줬는데 지금은 그거를 학교 이름 같은 거 붙어 있는 상으로 주는 거예요. 보통 그런 형태로 요즘 많이 주죠. 그거 제외하면은 학생부 항목은 나머지 항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부는 9번까지 있고 고등학교 학생부는 10번까지인데요. 얘는 7번인데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일단 봉사활동 같은 경우 나눔, 배려, 실천 이런 것들을 보는 항목이죠. 자소서에도 당연히 3번 항목으로 바로 이런 역량을 보는 란이 있고 반드시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은 평가 항목으로서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가 실제 진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이라든가 어떤 소질을 신장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개성, 소질, 흥미, 적성, 이런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을 토대로 해서, 평가자들은 뭘 기대할까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전공에 지망했기를 바라고요. 동아리가 그런 거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뒤에 이제 현대고 동아리들의 항목을 보여드릴 텐데, 현대고 동아리는 충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동아리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동아리만 그냥 왕창 개설해놓고, 내실 있게 운영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동아리 수가 솔직히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학교들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당 인원이 좋은 동아리든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좀 인기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진로 탐색 같은 경우, 진로 활동란이 있는데, 바로 이런 진로 활동란을 통해가지고 본인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찾아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진로 활동과 관련된 활동들, 사실 그냥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그냥 맡겨두게 되면은 적성검사 정도 하고, 그냥 진로 인터뷰 정도 잘하는 학교가 그래도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다양한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또 학생들이 동경할 만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하는 기회라든가, 이 정도를, 많이 하면 이 정도 보통 하게 됩니다. 여기 그냥 두게 되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찾아서 좀 더 이렇게 고민하고 학생이 탐색해가지고, 이 진로란을 잘 채워줄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프로그램을 잘 짜고 있는 학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현대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더십 활동, 서울대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든가 매경 CEO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활동을 잘 결과를 내고 여기 이제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는 활동들, 상당히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사실 대표적인, 그러니까 학교가 이제 학생들을 좀 방치하듯 하는 학교들은 학생회 활동 있죠? 예, 그 정도 적기는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만큼 학생들을 좀 더 끌어나가 주느냐, 아니면 학생들이 좀 더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냈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잘 적힐 수도 있고, 아니면 망가질 수도 있는 난입니다. 자. 근데 최근 이제 학교들이 보여주는 창작체험 활동 같은 경우, 창작체험 활동과 관련된 이 항목을 채우기 위한 활동들을 보면 조금 이제 좀 천편일률화 되어 가는 면이 좀 있어요. 예. 그래도 좀 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려고 한 학교들도 스스로 이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근 다른 학교들, 이런 걸 먼저 치고 나가는 학교들을 좀 베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또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좀 더 이런 내용들이 좋아지려면 학생이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고 적극적으로 뭔가 개척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시켜도 내가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가 학교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주어지는 프로그램만 적히는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학생이 스스로 예를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보고서 써오라는 얘기 안 했어도 써서 가져갔을 때 그걸 적어주는 건 선생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대고는 그런 걸 잘하는 편이니까 그런 뭔가 학생이 남들보다 좀 더 돋보일 수 있고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내서 하고 실행하고 학생들 기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소논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논문이라는 거 고등학생 입장에서 논문을 한번 써본다는 건 되게 큰 도전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래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활동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목고하고 일반고하고 스펙상에서 객관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은 독서 한 5권 정도 하고 논문 한 편이에요. 일반고 학생들이 약 0.5편 정도 있고 특목고 학생들이 약 1.5편 정도 있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실 이런 걸 하나 정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요. 자, 형식 같은 경우 당연히 이런 참고문헌 각주 같은 것까지 해서 실제 논문의 형태를 어느 정도 따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소논문을 쓴다 그러면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일단 해당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을 직접 봐야 돼요. 이미 박사급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웬만한 주제는 타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한번 보게 되면은 논문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감 같은 것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 논문 같은 경우는 표절은 안 되지만 형식은 원래 베끼는 겁니다. 남들이 쓴 형식 원래 베껴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참고문헌 각주 같은 거 달면서 논문 형식을 갖춰가지고 논문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논문 주제는 어떤 주제여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하고 연관되어 있는 주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을 혼자 쓰는 게 되게 어렵다면 누구랑 같이 하면 좋을까요? 동아리에서 한 편 같이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공동저작으로 해서 논문 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고 각자 자기가 한 곳으로 올리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올리든 아니면 딴 데 올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학생들이 그 동아리 안에 있는 그 학생들이 나중에 3학년 돼서 원서 쓸 때 같은 학교 같은 과 딱 쓰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공동저작이라 그래가지고 이 활동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거는 타이틀이거든요. 예. 어차피 내용은 보진 않죠. 종합전형은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정도밖에 내지 않아요. 그 외의 걸 요구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중요한 거는 타이틀이긴 합니다. 타이틀하고 선생님이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잘 평가해주고 계신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학생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선생님 역할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 활동을 잘 생동감 있게 정말 관찰해서 잘 평가해주고 계신가.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실제 내용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소정을 통해 가지고 잘 풀어낸다든지 아니면 면접 때 또 면접 때 이제 또 논문 있으면 거의 물어봅니다. 거의 100% 물어봐요. 예. 진짜 제대로 썼는지 알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교수나 이런 맨날 그런 것만 하던 사람들은 이제 물어보면 금방 알죠. 제대로 쓴 건지 아닌지는요. 예, 딱 면접에서. 자, 이런 논문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 활동 같은 경우 이렇게 진로에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로에 쓰기 어려우면 자율활동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진로활동에 바로 이런 방식으로 논문을 넣는 거죠. 이런 뭐 학교들에 따라 가지고 개인과제 연구대회라 그래서 수상을 하는 이 논문 쓰기 대회, 논문 대회를 열어서 수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고는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현대고 수상 목록을 보면 이걸로 대회를 하진 않아요. 예. 근데 대회를 하지 않으면 약간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 연구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과제 탐구 프로그램이 있어서 분명 논문을 쓰는 프로그램은 있는데 대회가 없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얘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대회가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본 자료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게 가능하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연구 주제를 어떻게 잡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주제가 뭐고 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진로 활동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주제를 내 진로와 밀접하게 연관된 방향으로 논문을 썼을 경우에요.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좀 고려해봐야 하는 사항인데요. 자, 현대고 프로그램들, 현대고 프로파일이나 이런 것도 분석해보면은 이과와 관련된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이렇게 들어가셔서 자녀분들 들어가셔서 나중에 그래도 학생의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거나이즈 되셔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얘기 같은 것들을 좀 넣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인데 특히나 자연계로 갈 경우는 자연계는 논문이 진짜 수준 있고 좀 괜찮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실험 도구로 해서 실험을 할 수는 없어요. 예,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실험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좀 발빠른 학교들은 일부러 이 부분에서는 다 대학하고 연계합니다. 대학교 가가지고, 예, 거기 이제 실험 연구 조교들 이런 사람들 서포트를 받아가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논문이 나와요. 이과는 그렇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야매로 쓸 수 있어요. 괜찮아 보이게 쓸 수 있거든요. 꼭 그게 없더라도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압구정고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학부모님들 중에서 학자이신 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서포트를 받아서 지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형태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과는 그렇게 실험이 연계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대고는 그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있어야 이과 입장에서도 훨씬 더 결과가 좋아질 겁니다. 지금도 종합전형에 대한 결과는 웬만한 학교들보다는 좋은 편이지만 그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 같은 것들은 글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실행하실 수 있을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논문이 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심화 탐구 보고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원투페이지짜리도 가능한 겁니다. 보통 논문이라 그러면, 최소한도 A4 용지로, 그냥 빽빽하게 10매에서 최소 30매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심화 탐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 내용 중에서, 특정한 굉장히 학술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서 한번 진짜 공부를 하고 이걸 일종의 리포트로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논문 같은 경우는 벌써 제가 지도한 논문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경제학에 기반해가지고 실제 학생들한테 실험을 해보고
그러니까 설문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설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문을 가지고 설문을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의도적인 영향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잔반에 대한 설문을 하고서 지금 우리가 잔반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있냐 이렇게 게시를 해두면은 그것에 대해서 학생이 프레셔를 받아가지고 실제 학생들의 행동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결과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행동 여지를 보고서 논문을 쓰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벌써 문과도 논문인데도 그런 형태 실험이 들어가잖아요.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시험한 시간도 많이 들고요. 근데 이런 탐구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힘이 덜 들어가죠. 이과 학생들도 쉽게 쓸 수 있죠. 이과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적인 실험이 필요한데 논문 같은 경우 시험 탐구 보고서는 그에 비하면 좀 부담이 좀 적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리고 더욱이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면 좋은데 이런 그냥 탐구 보고서를 학생들이 쉽게 쓰는 이런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과제 탐구 거기에서 막 실험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볼륨이 커지면 논문인 거고 작으면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꼭 그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건 이제 신청을 하는 형식이니까요. 근데 학생이 그냥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방학 같은 데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다음 학기에 선생님한테 드려가지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활동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독서활동이 이제 아무래도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독서활동이 아무래도 학생의 진로적인 측면이라든가, 학문적으로, 지적인 어떤 호기심, 실제 지적 수준,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적은 노력을 들여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독서이기 때문에 사실 독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그 책을 읽었다는 측면들,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연계성. 여기서 연계성은 당연히 진로 연계성이죠. 진로 연계성에서 동시에 책과 책 사이의 연계성도 의미를 합니다. 자, 책은 가능하면 다양한 게 좋습니다. 학생의 관심이 너무 한 곳에 몰려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진로의 이 독서를 통해가지고 진로를 잘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 매몰돼가지고 책을 그쪽으로 쫙 깔아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지금 고등학생은 어떤가요? 사실 진로 탐색을 계속 해나가는 나이지 이미 내 진로가 완전히 어떤 하나로 완벽하게 고정되고 그게 아니면은 난 못 산다. 이런 학생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강조되는 게 뭐죠? 융합입니다, 융합. 그죠? 문이과 융합이에요. 근데 교육과정도 그런 쪽으로 점점 바뀌어나가고 있고, 이제 아예 수능까지도 통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정말 중요한 거는 문과학생 같은 경우도 이과책을 읽고, 이과학생도 문과책을 읽는 거예요. 그런 융합적인 모습들. 근데 그런 책들이 너무 엉뚱하기보다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진로와 연계성 같은 경우도 갖춰야 되고 또 이 안에서 책과 책 사이의 연계성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책을 읽고 거기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다른 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독서들, 또 다른 공부할 거리들을 점점 찾아나가는 모습을 독서 안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부러 3번 항목을 그래서 책으로 따로 둘 정도죠. 그 자소서가 3개는 대교육에서 내놓는 공통 항목이고요. 그리고 1개가 이제 대학교들 자율 항목인데 자율 항목 같은 경우에 책을 두는 학교는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서울대는 독보적으로 책을 꼭 반드시 둡니다. 그 책을 통해 가지고 학생의 수준을 보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일종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계성이라는 측면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어떤 책을 통해 가지고 또 다음 책을 찾아가고 이렇게 책을 3권 넣으니까요. 그렇게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학생의 어떤 탐구력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지적 탐구력. 이 학생은 이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별도로 항목으로 없더라도 다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9번 항목으로 다 있기 때문에 독서 항목은 무조건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바로 이런 논문이라든가 아니면은 탐구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봤다든지 아니면은 연구 프로젝트 같은 걸 친구들하고 같이 진행했다든지 그런 데서 읽은 책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독서에도 드러나주면 매우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목과 관련된 독서를 이제 세특에다가 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고 그걸 통해서 어떤 활동으로 연결해 나갔다. 이런 서술도 매우 좋은 서술이죠. 자, 독서활동 한번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는 거죠. 최선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이 개미사회 안에 인간과 같은 아주 기초적인 형태이지만 인간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형태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들, 예, 볼 수 있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본인이 느낀 점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물론, 문제는 이제 서술이 또 너무 길어지게 되면 권수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게 참 미묘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학생부는 자수가 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정된 자수 안에서 책수를 좀 많이 넣으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책 한 권에 대한 서술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적정한 조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책 같은 경우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아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되게 너무 학생 입장에서 소화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책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읽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은 이것도 역시 평가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적정한 권수가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적정한 권수 수준이 낮으면 안 됩니다. 50권 넘어가야 돼요. 그래도 이게 학생 입장에서 진짜로 읽는다 치면은 50권 쉽지 않죠. 20권, 20권, 10권이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학기당 10권씩은 읽어나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합격자들 평균이 그래도 한 44권 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경희대 같은 데가 44권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이 44권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았던 학생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한 50권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맞춰서 자수까지 고려해서 적절한 서술, 그리고 적절한 양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책과 책 사이에 관련성 같은 것들이 드러나준다든지, 아니면 이 책은 이 논문 같은 거 쓰면서 읽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인데, 아무래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가지고 이제 웬만한 학생들은 사실 예체능이나 이런 쪽을 가는 학생들이 아니면 사실 동아리는 대부분 학술적인 동아리, 그러니까 학생의 진로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술적인 동아리를 자연스럽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동아리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는 이게 잘못해가지고 뭐 요즘 동아리 면접까지 보니까요. 그냥 면접 같은 거 봐가지고 제대로 이게 들어가면 좋은데 밀려나게 됐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학생들이 그걸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근데 그래서 사실 이런 자율동아리 같은 걸 일반적인 학교들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정 인원을 모아오면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줘요. 근데 현대고는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예, 현대고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리가 형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일반적인 상설 동아리고요. 하나가 교사 동아리예요. 근데 이 교사 동아리는 교사가 신청해서 교사가 개설하는 동아리예요. 예,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형태입니다. 근데 사실 동아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건 경직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셔야 돼요. 되게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한 학교들은 그냥 학생들한테 알아서 주제 정하고 인원만 모아오고 지도교사만 있으면은 동아리를 개설해 주거든요. 예, 이거는 있어야 됩니다. 예, 있어야 돼요. 예. 안 그러면은 진짜 동아리 일부 학생들만 그런 진로, 전공 이런 것들 맞춰가지고 동아리에 들어갈 수 있지, 웬만한 학생은 못 맞춰요. 맞추기가 힘듭니다. 동아리를 그렇게. 물론 동아리와 진로 사이의 연결성이라는 걸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경제 동아리는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동아리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과 같은 것들을 내가 지망한다고 해가지고 꼭 경제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역사 동아리도 굉장히 좋은 동아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도 사실은 지금까지 쭉 발달해온 과정을 보면은 실제 경제사 같은 분야까지도 있고, 경제의 어떤 발전 과정 같은 것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돌이켜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더욱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외교관이 꿈이다. 역사학과? 굉장히 역사 동아리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외교관들이 공부해야 되는 게 국제정치 이론인데, 국제정치 이론이 그게 다 서양 유럽사들 있죠. 서양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론들이에요. 예, 그 관점에서 그냥 서술을 해내면 돼요. 예, 근데 유럽 국제관계사하고 아니면은 그리스사, 예, 그리스사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사이에 있었던 이 관계 있죠. 예, 그런 것들 보면서 이 국제정치 이론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런 유럽 근대 역사 같은 것도 관심이 있어서 공부했고, 그 안에서 현대 어떤 국제정치 이론 같은 것들, 기초적인 것도 공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용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리와 진로 사이의 연결성이라는 걸 너무 경직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런 동아리들을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이런 자율동아리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건의해 보신 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은 세부능력 특기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학업적인 수준을 평가할 때 성적만 갖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아래에 있는 서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런 서술들이 바로 이런 서술들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탐구보고서 같은 것들을 기록함으로써 내용을 굉장히 풍부하게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수도 많은 편이에요. 한 학기당 해당 과목 선생님이 5회자까지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예. 근데 그 얘기는 보통 주요 과목들은 어떻죠? 1학기 때 있으면 2학기 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이 많게는 1년에 1000자까지 학생에 대해서 글을 써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겁니다. 예. 자, 이런 예시들이, 이런 형태의 예시로, 이 교과, 지리 수업이다. 그러면은 지리 수업에 대한, 예, 한국지리다. 그럼 한국지리에 대한 서술이 이와 같은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떠세요? 좋은 서술인가요? 서술 좋아 보이세요? 어떠세요? 진짜 후지죠, 서술이. 그냥 학생이 이수한 거, 팩트, 딱 나열되어 있고, 아무 소리도 없죠. 되게 후진 서술입니다. 근데 이런 게 뭐냐면, 학생부 기록 지침에 예시라고 들어가 있는 게 이따위로 들어있어요. 예, 정말 성의 없는. 이게 예시랍시고 들어있는데, 지금부터 이런 좀 요소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과정치 같은 교과목에서 이런 형태의 서술 예시가 가능합니다. 주제를 통해서 조별 연구를 진행했고, 예, 그런 조별 연구를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썼다. 근데 굉장히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해주고 있죠. 예. 또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도 스스로 이런 탐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 그리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독서 토론을 함께 했고, 예, 그리고 그와 관련된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이게 사실 할약인데 쭉 이어지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로 마무리를 짓는 형태, 이런 형태의 서술들. 그러니까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학생 인원 많아봐야 한 30명 내외죠. 자, 근데 그 학생들 30명 내면은 엄청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각 담당 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까요? 이게 잘 써주고 싶어도 써주기 힘들어요. 예. 잘 써주고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되게 우수한 학생이라고 써주고 싶어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써줄 수 있는데 솔직히 아주 눈에 딱 띄지 않는 학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열심히 써줘가지고 진짜 500자를 다 채워도 내용을 보면 그냥 열심히 했고 잘하는 애고 노력하는 애고 이 얘기가 그냥 500자 내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표현만 반복하면서요. 근데 이런 내용은 그냥 딱 보면 어떨까요? 평가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봐요. 진짜 평가한 사람 한 사람이 서류를 많이 볼 때는 진짜 아주 2주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사이에 자, 한 600에서 많이 본 사람 한 800장까지 평가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평가해요. 근데 그런 서술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내 박여가지고 그냥 보여요. 이거 그냥 얘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썼구나. 예. 그렇다니까요. 몰랐어. 대충 썼네. 열심히 써주셨으나 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내용이 없구나. 그냥 바로 나온다고요. 중요한 건 결국은 그러면은 어때야 될까요? 결국은 소재가 필요한 거예요. 잘 써주려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얘한테 잘 써주고 얘의 내용을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써줄 수 있는 소재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까지 나왔네. 이런 서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런 서술들은 학생한테 맡기는 편이거든요. 근데 학생한테 맡기는데 학생 입장에서도 자기가 한 게 없으면 잘 쓸 수 있나요? 예. 되게 열심히 잘 쓰더라도 한 게 없으면 잘 쓰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린 거죠.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라. 그 다음으로 화학 같은 경우도 이런 서술과, 예, 이런 서술의 차이를 보시면 어떤 차이가 나나요? 화학 수업인데 예의 바른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밖에 써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밖에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근데 반면에 이런 서술 같은 경우는 수업의 개념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업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과학 개념을 이해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이걸 이용해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서술들이 등장을 하죠. 예. 가능하면 이런 형태여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게 특별히 이제 어떤 뭐 보고서 쓰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어떤 소재거리가 특별한 어떤 별도의 소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써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선생님들께서 이런 형태의 서술을 써주시든지 아니면은 소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소재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실제 이 평가자들 입장에서 더 좋은 서술이라고 생각하는 서술은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실제 선생님이 읽어본 티가 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읽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평가 내린다. 네, 평가적 서술. 네,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강점이 뭐고 아니면 뭐 약간의 뭐 이런 보완해야 할 점 아니면 이런 형태로 앞으로 더 이 학생이 좀 더 내용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기대 이런 굉장히 좋은 평가들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경우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은 보고서도 그렇고 논문도 그렇고 내용이 딱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이에요. 왜냐면 학생 입장에서 충분하게 좋은 내용으로 이 논문을 쓰지 못했을 때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되게 좋은 부분이죠. 그죠?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 타이틀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타이틀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죠. 왜냐면 정말 썼는지 아예 의심조차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정말 제대로 썼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건 선생님이 직접 이건 읽었다는 느낌이 들고 또 어떻게 잘 평가를 해주고 있는 바로 그런 서술들. 그게 이 세특 내용을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해서 보세요. 네.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수준이 완전 다르죠. 그죠? 자, 그러니까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 서술들. 아주 엉망인 서술들입니다. 어떻게 했는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는 서술들. 예, 동아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냥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죠. 예, 얘에 대해서 몰라도 쓸 수 있는 서술들. 예,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앉은 자리에서 5분 만에 쓸 수 있는 것들이죠.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벌써 동아리에 대해서 이런 서술은 얘에 대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지 않으면 못 쓰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쓴 경우는 선생님이 써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학생이 열심히 쓴 거죠. 아니 어디서 이제 의뢰를 해서 이렇게 썼든지 저 같은 사람한테 의뢰해서 썼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경우가 대부분 더 많죠. 근데 벌써 이거는 이 선생님이 얘 활동을 진짜 본 거죠. 이런 서술은.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추천서도 그렇고요. 이런 학생부 서술도 그렇고요. 결국 중요한 건 이 평가자 쓴 사람이 얘를 진짜 보고 얘를 계속 보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보고 있었던 듯한 그 느낌이 서술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서술이 그런 형태의 서술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세함이 생명인 겁니다. 자, 좋은 학생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부터가 자기 활동들을 잘 축적을 해둬야 됩니다. 기록의 형태로. 그래야만 나중에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기라도 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학생 본인조차도 잊어먹어요. 제가 자소서 지도 같은 거 해보면 학생들 실제로 까먹어요. 예. 막 추궁을 해야지 기억해내요. 예. 그러니까 막 추궁을 해가지고, 야, 뭐 없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뒤져내면은 막 나오거든요? 근데 자소서를 쓰는 상황에서도 그런데 학생부 내용을 선생님이 써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떨까요? 많은 경우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으니까. 예. 자기가 자기를 그 정도로 압박하기 어렵잖아요. 막 생각 안 나던 거 억지로 막 추궁해가지고 막 끄집어내보면 근데 그거를 자기한테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은 중요한 건 기록입니다. 그리고 실제 자소서 쓸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건 학생이 기억해냈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마찬가지로 기억이 안 납니다. 자소서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냥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했다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게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예, 제대로 쓸 수 없고 아니면 소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은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들. 그러니까 자소서와 학생부가 제대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소서라는 게 진짜 어느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소서로 일괄 역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애를 그냥 자소서만으로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보내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먹히는 건 저 아래 학교들이에요. 예. 열 손가락에서 빠진 애들, 빠진 학교 있죠? 예, 생각보다 괜찮은 학교들도 자소서로 일괄 역전할 수 있습니다. 예, 학생부 내용 막 없고 그런데 막 자소서에서 막 진짜 어마어마한 뭔가 있는 듯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이렇게 밀어넣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그냥 수학 1등급인 거 하나로 해서 중대통계도 밀어넣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정도입니다. 딱 거기까지예요. 그 위쪽 학교는 일단 객관적인 뭐가 없으면 자소서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실제 제대로 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논문 쓴 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 자소서 그냥 나는 평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고민도 해봤고 이런 말로 배울 수 있는 내용 가지고서 역전을 못 한다고요. 결국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활동들이 실제 갖춰져 있고 자소서를 결국 최소 그 정도 급 학교들은 이미 있는 활동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활동의 내용을 잘 해석해내고 그 내용을 풍부하게 그 내용에서의 수준과 그 학생의 생각을 풍부하게 보여줌으로써 자소서가 먹힌 자소서가 되지 그냥 이런 활동 같은 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1학년 때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3학년 1학기까지 이어져 가는 그 학생부의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되게 좋은 자소서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요구하는 사항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내봐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했던 활동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지원하기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근데 여담으로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에서 자소서도 안 맞는 학교부터 자소서 외의 자료까지 내게 하는 학교까지 다양하게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입시를 던져두면 편한 쪽으로 가거든요.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어차피 수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뭔가 덜 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원서만 내도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은 당연히 경쟁률이 엄청 높고 강자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뭔가 많이 내게 하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낮거든요. 근데 그럼 뭔가 많이 내게 하는데 그런데 지원하려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되나요? 뭔가 했어야 돼요. 소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랬을 때 거기서 경쟁 강점도 생기지만 동시에 그런데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쉽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서강대 같은 데입니다. 서강대 같은 데 활동보충 자료를 그래서 A4 용지로 5매를 내게 합니다. 애들이 되게 내기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학생들 그런 거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만들어 온 거 보면은 저는 이해가 되게 안 돼요. 근데 제가 활동보충 자료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서 서강대에 제가 처음 도입했을 때 그러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애들한테 무슨 사진 같은 거 넣어오고 이러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A4 용지로 해가지고 막 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활동들 막 정리해가지고 써 넣는다는 게 어느 정도 활동 양이 있지 않으면 사실 어렵긴 해요. 저도 그걸 원했던 거고 활동 많은 애 뽑으려고 제가 이게 그걸 기획했을 때 그렇게 넣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지원하려면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고 프로그램 보시면 이 부분까지는 그냥 수업 과정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두고 있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매경이나 서울대랑 같이 이런 리더십 프로그램 하고 있다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1인 1기 같은 것들 하고 있습니다. 1인 1기 같은 활동들은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리더십 같은 것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경험 가지고서 실제 3번에서 3번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리더십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에서 그 자소서 서술을 이걸 통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식이고, 또 여기 보면 독특하게 이런 국토순례 같은 거 하는데 이 국토순례 경험 같은 것들도 3번에서 뭔가 있었던 경험 가지고
예, 서로 도왔던 경험 같은 거 가지고서 뭐 국토순례 같은 것들도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 외에 교내에서 하는 과학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들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그냥 여기서 그냥 이수 딱 한 데서 끝나잖아요. 내용이 없는 활동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대고 프로그램들은 내실 면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 이수하신 게. 근데 진짜 학생부에 뭔가 제대로 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선 여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보고서든지 논문이든지 뭐든지. 예,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결실이 남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점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리더십 고교생 CEO 과정? 매경에서는 고교생 CEO 과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한테 뭐 진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줘요. 좋은 강의입니다. 근데 그 강의에서 그냥 그치잖아요. 그냥 그거 이수한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서울대 리더십? 예를 들어서 서울대 리더십 이수하는 게 서울대 실제 원서 쓰는데 얼마나 도움 될까요? 예.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되게 후진 거 알거든요? 대학교에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좀 더 자세하게 알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허접한지 알기 때문에 이걸 활동 중에 대표적인 활동으로 내세웠다? 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오히려 저라면은 제가 예를 들어 고려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서울대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도 그렇고 서울대를 진짜 쓸 애라면 이거는 진짜 그냥 아주 허접한 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허접하게 그냥 했던 활동 중에 하나로서 그냥 학생부에 남아 있어야지 이게 자수에 등장할 만한 활동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서울대는 더 매우 잘 알고 있죠. 활동 내용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뭐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은 걸 가지고서 과제 탐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글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크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예, 하시는 건 좋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뭐 국토순례 같은 거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는 이게 국토순례를 매우 강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토순례 이걸로 대학을 누가 뽑겠습니까? 아무도 뽑지 않아요. 이런 걸로. 예. 아무도 뽑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만 하나. 예. 진짜 중요한 건 동아리, 논문, 독서예요. 예. 기본입니다. 기본. 예. 자, 그 다음으로 이게 이제 수상 목록인데요. 주로 이제 경시대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 경시대는 나쁘진 않습니다. 당연히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지금은 상을 무조건 20%까지는 주도록 되어 있어요. 무조건 2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 위력이 경시대 상의 위력이 일부 최우수상 받는 애들 아니면 약간 위력이 떨어져요. 20%까지 받으니까. 네. 그 점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토론대상 같은 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토론대상 같은 건 진짜 소수가 받죠. 예, 이런 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 목록을 보면은 이 논문과 관련된 대회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약간 보완점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쓰기나 이런 쪽을 좀 독려해주는 그런 형태의 상이 없다는 것은 약간 보완해야 할 점이다. 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 개수나 충실도 같은 거 나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동아리가 이 교사개설 동아리 정도로는 너무 부족하고 실제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자율동아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대고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여기서 이루어지는 논문, 독서 활동, 비교과 관리, 학생부 관리,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는 모두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물론 저희가 성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형별 전략 수립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컨설팅에서 정말 중요한 사항들은 이런 거예요. 성적 분석해가지고 어느 대학 갈 수 있겠다 찍어주는 거? 그런 거는 과거 형태의 컨설팅이고 지금 진짜 중요한 컨설팅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건가? 뭐가 이 학생한테 정말 적합한 전형인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되고 그리고 준비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이 중요한데 저희 학원의 저희 연구소는 그런 게 가능한 연구소입니다. 그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현대고와 앞으로 어떻게 학생부를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사항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저희 부원장님께서 저희 학원 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저희 학원 저기 입시와 관련된 사항들 지금 쭉 들으셨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은 저희 학원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저희 학원 또 전임이기도 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 학원 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들은 예,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과 관련된 쪽은 뭐 이 일대에서 일단은 그 뽑아본 사람이 없죠. 이 일대 누가 있나요? 뽑아본 사람이. 예, 저는 뽑아본 관점에서 지도를 해드리니까 예, 좀 전혀 다른 얘기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시면 저기 네, 마이크를 저희 부원장님께 돌리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이건 포인트 아니죠?